다다시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한일 갈등으로 일본 불매운동의 중심에선 유니클로의 회장이 한 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니케이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일본인이 열등해진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모두 싸움조인 것도 이상하다며 한국인이 반일인 것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반일 감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지금 일본은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 중위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30년 동안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나라이고 국민의 소득도 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업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조업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아무도 아베 총리에게 불만을 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서점에 가면 아직도 일본 최고다라는 책밖에 없고 일본인들은 올림픽과 럭비 월드컵 등의 국뽕에 취한 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우며 모두가 지켜세우는 아베노믹스 역시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성공한 것은 주가뿐인데 나라 돈을 쓰면 당연히 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과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총리의 취미를 외교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의 이 같은 거침없는 발언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린 계속 불매운동 및 탈일본화, 다음엔 등 뒤에서 칼 꽂을 것이 자명하게. 그래도 일본은 안 변한다. 속지 마라. 응, 잘 들었어. 그래도 유니클로는 안 사. 야나이 회장이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발언에도 한국 네티즌들은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발언이 유니클로 한국 매출을 올리기 위한 실수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아베 정권을 비판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베 정권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고 있고 결국 그가 이끄는 유니클로도 한국에서 사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니클로는 한국 내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엔, 하나로 약 11조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유니클로의 해외 매출이 1조엔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 스페인 잡지는 유니클로를 앞세운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스웨덴의 H&M을 제치고 스페인 인디텍스에 이은 2위 패션 리테일러로 도약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지금 해외에서는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클로는 올해 한국 사업 실적이 너무 떨어지자 한국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지난 10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줄곧 냉각된 상태가 계속되는 일은 없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며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패스트 리테일링은 앞으로 한국의 유니클로 점포를 7개나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유니클로 매장이 다시 북적이고 있다는 기사를 냈지만 실제로 매출이 소폭 상승했을 뿐 아직도 유니클로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싶다며 다다시 회장은 말했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공책이며 일본의 고난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10월 1일부터 소비세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인에 징수하는 세금은 거래, 보유,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오늘 인상된 소비세는 거래 행위가 발생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합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네 번째 세율 인상에 해당됩니다. 1989년 4월 1일 3%로 처음 소비세가 도입이 되었으며 1997년 4월 5%로 인상, 2013년 4월 8%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인상 후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자 인상을 세 차례 연기하다 5년 6개월 만에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비세 인상은 일본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불렀고 이를 도입한 정권은 증세 징크스로 불리는 큰 역풍을 맞아왔습니다. 소비세를 처음 도입했던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은 도입 2개월 만에 증세 역풍과 정치자금 스캔들이 겹치며 붕괴됐고 1997년 소비세를 5%로 올린 하시모토 류타 총리 역시 다음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패로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5% 세율을 10%까지 두 차례 인상 계획안을 법제화한 요다 요시히코 전 총리 역시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정권을 자민당에 넘기게 됩니다.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게 나타납니다. 가장 최근 인상했던 2014년 4월 인상 때는 3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5년 10월 예정이었던 소비세 2%포인트 추가 인상은 3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경제적, 정치적 부담이 큰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배경에는 압도적 세계 1위의 재정부채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재정부채 규모는 238%로 1100조엔 규모입니다. 정부 부채 규모 2위인 그리스의 18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막대한 부채의 이자 상환을 위해 매년 예산의 23%를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통한 증세로 정부 부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이번 증세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밝힌 이번 증세로 인한 예상 세수 규모는 5조 6천억 엔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수준인 2조 8천억 엔만 국가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사회보장비 지출의 1조 엔, 교육 및 육아 분야의 1조 7천억 엔 등에 사용하며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상환 가능한 국가 부채는 전체 부채의 0.3%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일본 내부의 경제학자나 국제사회는 일본이 최소 15%까지 소비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일본 관광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아베 일본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정치적 위기를 한국, 북한과의 갈등으로 헤쳐나가는지 모두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쇼킹경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높은 테크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 현재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예상한 것이고 현재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들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한다고 해서 위기가 왔다고 표현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흔들리고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직접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54조 원, 소프트뱅크가 34조 원, 애플이 1조 원 등의 자금을 모아서 총 1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형성하여 전 세계의 투자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비전 펀드가 투자한 우버, 엔비디아, 바이트댄스, ARM, 위워크, 쿠팡 등 전 세계 테크 기업들 중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실제 가치가 알려진 가치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투자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비상장 회사, 즉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닌데다가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행한 총 주식 수죠 59억 7천만 주에 삼성전자 주식 하나당 가격인 48,400원을 곱하면 289조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를 알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한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누적 다운로드 2억 건을 기록한 앱 아자르. 이 아자르를 개발한 한국 기업 하이퍼커넥트의 기업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는 하이퍼커넥트가 7천억 원이라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펀드 매니저는 최소 1조 원은 넘을 것이라 주장하는 등 제각각이죠.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들은 평가가 쉽지 않아 자신들이 셀프로 평가한 자료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글로벌 증권회사 CLSA와 번스테인 리서치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전문기업 위워크에 투자한 금액은 13조 2천억 원입니다. 위워크 지분 27%에서 29% 사이를 확보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죠. 소프트뱅크는 위워크의 가치를 47빌리언 달러, 하나로 56조 4천억 원이라 평가하였는데 막상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 보니 56조 원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고 12조 원이 적정 가치라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프트뱅크의 계산보다 5분의 1이나 낮은 수준인 것이죠. 미국 CNN의 보도를 보시면 올해 1월 위워크 마지막 투자 모집 당시 소프트뱅크가 참여하여 기업 가치를 56조 원이라 평가하였는데 상장 계획이 철회되기 직전 시장에서는 12조 원이라는 평가를 내놨다면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2017년도에만 8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13%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된 우버의 주식 가격은 세상에 공개된 후에 30%나 하락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도 하루 만에 우버 주식이 4% 넘게 하락하였는데요. 올해 5월 우버 주식은 한 주당 공모 가격인 45달러에서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30달러로 무려 33%나 하락하였습니다. 세상에 공개되기 전 93조 원으로 알려졌던 우버의 기업 가치가 현재 62조 원으로 쪼그라든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소프트뱅크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위워크의 미국 증시 상장도 미뤄버린 상황이고 우버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지금쯤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우버가 지난 4개월 동안 수익률 마이너스 33%를 기록하는 동안 미국의 3대 지수죠. 나스닥, 다우, S&P 500의 수익률은 0에서 플러스 5% 사이였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한국의 쿠팡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쿠팡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어디에도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회사죠.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쿠팡 LL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쿠팡 LLC에 누가 투자했는지 보시면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2조 4천억 원, 소프트뱅크가 1조 2천억 원씩으로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프트뱅크가 자신들이 1조 2천억 원을 주고 샀던 쿠팡 주식 모두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게 전부 넘겼기 때문에 현재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쿠팡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한 셈이고 지분율은 6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쿠팡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까지 쿠팡이 총 투자를 받은 금액은 35억 5천만 달러, 하나로 4조 3,800억 원인데요. 쿠팡의 가치가 이 금액보다 과연 높을까요? 소프트뱅크는 최초로 쿠팡에 투자했을 때 기업 가치를 6조 원이라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 쿠팡의 가치를 6조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낮췄죠. 앞서 소프트뱅크가 1조 2천억 원을 지불하고 샀던 쿠팡 지분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게 모두 넘겼을 당시에도 1조 2천억 원에 그대로 판 것이 아니라 3,600억 원을 손실 처리하고 나머지 8,600억 원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2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쿠팡의 기업 가치를 갑자기 10조 8천억 원이라 회계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 쿠팡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적자가 확대되는 속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4조 2천억 원이라 평가했던 쿠팡을 갑자기 10조 8천억 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장부상에는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처럼 여유 자금이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에 달하는 세력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앞으로 수년간 지금처럼 계속 투자를 해준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쿠팡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년 동안 비전펀드로부터 수조 원대의 투자를 계속 받게 된다면 지금처럼 1년에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도 계속 물류 창고를 늘리고 당일 배송 품목 늘리고 온라인 최저가 제품들을 빵빵하게 선전하며 경쟁사인 위메프, 티몬 등이 모두 나가 떨어질 것이고 이들이 모두 망한 후에 다시 가격을 올리고 행사 제품 줄이고 하다 보면 수익성은 금방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쿠팡의 자금줄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20조 원 규모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1호에 이어서 129조 6천억 원짜리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호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비전펀드의 투자 방식에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투자된 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가 우버와 슬랙 등 이미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줄줄이 폭락, 여기다가 최근 IPO를 준비했던 위워크의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예상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총체적 난국을 겪으면서 비전펀드 2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조 원 규모의 비전펀드 1호만 가지고는 쿠팡을 포함해서 우버, 위워크, 바이트댄스, ARM 등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크게 투자한 기업들을 모두 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30조 원에 달하는 비전펀드 2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비전펀드에 대한 비중을 낮추려 한다며 골드만삭스는 소프트뱅크와 깊은 관계를 맺고 비전펀드 2호를 결성하는데 함께 일하고 있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게도 최근 여러 비즈니스 딜과 관련해 조언까지 해준 사이라 전하는 동시에 비전펀드 2호에 3조 7천억 원의 대출 계약을 맺은 골드만삭스가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이 부채를 원래 가격보다 낮게 그리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까지 팔고 있다면서 이 리드 은행들이 대출 지분을 파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최소 10개의 대출 기관 중에서 단 한 곳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호의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비전펀드 1호 총 투자 금액 120조 원 중에서 54조 원을 투자한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번 비전펀드 2호에는 오로지 비전펀드 1호에서 나온 수익금으로만 투자할 계획이라며 비전펀드 1호에 18조 원을 투자했던 아랍에미리트의 무바달라 투자회사도 비전펀드 2호에는 12조 원 이하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호가 예상보다 터무니없게 낮은 규모로 결성이 된다면 쿠팡에 대한 추가 투자 자금도 당연히 대폭 낮아지겠죠.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3개월 만에 우버가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전펀드가 투자한 상당수의 회사들이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쿠팡에 비전펀드가 특별히 투자를 늘리는 시나리오는 절대 없을 겁니다. 투자가 줄어들게 되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쿠팡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곳은 너무나도 많죠.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신세계, 티몬 등 모두 최근 공격적인 투자로 이미 연간 시장 규모 100조 원을 돌파한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쿠팡의 배송 시스템은 조금 특이하죠. 쿠팡이 직접 상품들을 매입하여 배송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로켓 배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 방식은 당연히 말도 안 되게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최근 4년 동안 이미 2조 8천억 원이라는 적자를 낸 쿠팡이 앞으로 비전펀드로부터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